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오늘은 두산그룹의 자산 매각 누가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두산그룹이 자산 매각설이 나온 이유는 지금 두산그룹의 총 차입금이 4조 9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만기가 되는 차입금은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채권단에선 1조 원의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나머지 1조 원은 두산그룹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자구안을 갖고 오면 승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조 원은 채권단이 1조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조 원은 두산그룹 스스로가 마련해야 하는 자금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차입금 1조 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고심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배구조를 보시면 이 두산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34.36%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피어셀을 100%,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는 18.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36.3% 가지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켓의 지분을 51%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팔아야 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이 기업들의 시총을 한번 보시면 일단 두산솔루스는 1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피어셀은 5,500억,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한 9,900억 정도,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1조 1,000억, 그 다음에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2조 2,800억 정도의 시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팔아야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오리콤과 두산건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내용에서 뺀 이유는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 497억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1조 원의 자금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 기업이죠. 두산기업은 팔려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팔릴지 안 팔릴지조차도 알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두산건설 매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당장 자금이 필요한 만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두산솔루스하고 두산피어셀,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이 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이죠. 이날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하고 매각에 관련해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두산그룹에서 제시한 가격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밥켓의 지분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밥켓을 팔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에 자구안을 다시 제출하게 됐는데요. 일단 자구안 내용에는 매도 가능한 모든 자산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분당이죠. 이 분당에 올해 말 신사옥을 준공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입주할 기업들은 일단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하고 오리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산피어셀을 뺀 이유는 두산피어셀은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두산밥켓은 매각에서 제외시킨 듯 싶은데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산그룹이 2019년에 전체 영업이익의 67%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두산그룹 영업이익의 핵심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을 채권단에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과거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게 2014년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인데요. 여기 두산그룹에 보시면 지금은 없는 두산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 두산그룹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1조 6천억 정도 됐습니다.
이때 두산그룹에서는 이 두산엔진을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하나는 투자회사고 하나는 사업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회사의 지분을 52.3%로, 그 다음에 사업회사의 지분을 47.4%로 했는데요. 여기서 두산엔진 이 사업회사를 822억에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엔진의 이 투자회사는 이렇게 두산중공업으로 흡수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난을 해결을 했었는데요. 이때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2018년 3월 두산중공업의 차트인데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같은 날 두산엔진을 보시면 거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각되는 회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두산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해서 이 사업회사는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회사는 두산에 흡수 합병시키는 계획을 채권단에다 통보를 했는데요. 채권단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다시 두산인프라코어에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지배구조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제외한 두산중공업, 두산밥켓의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조 원의 자금을 한 번에 마련을 하려면 그래도 시총이 이 1조 원대가 넘어가는 것들을 팔아야 한 번 매각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일단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8천억에도 매각 협상 결렬의 전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분할 매각은 채권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5,500억 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무언가를 지금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고 두산 밥켓을 팔기에는 두산 밥켓의 실적 개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총이 2조 2,800억에 해당하는 밥켓을 팔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두산 밥켓의 실적 추이인데요. 2017년 이후 3분기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2019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열사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여기 지금 흰색이 밥켓의 실적인데요.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이 두산인프라코어 영업이익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2019년에 136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산 입장에서도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밥켓을 팔 생각을 못하는 거고요. 게다가 시총이 1조 1000억인 두산인프라코어를 판다고 해도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6.7%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도 6천억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팔게 되면 두산중공업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상증자 참여자는 이 오너들의 일가가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채권단은 여전히 두산중공업, 두산밥켓의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어떤 걸 파는 게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빠르고 편하면서 실속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슈를 떠나서 두산솔루스의 차트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고점도 살짝 높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떠나서 시간을 두고 추세 매매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두산그룹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꼭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개인들이 엄청 매집하고 있네요. 이 얘기는 이슈를 기다리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이슈로 급등을 하되 10시 전에 상한가를 가면 매도 물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힘들게 상한가를 찍으면 단기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은 상한가를 못 말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10시나
11시까지 상한가를 말지 못하면 절대로 들고 가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 두산그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중에 두산솔루스 관심있게 지켜보시되 지금 말씀드린 10시에서 11시 이내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 들고 갈 만한데요. 만약에 이 시간까지 말지 못하면 들고 가는 매매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피오셀을 한번 보시면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한번 말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장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아직 두산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으로 인한 주가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피오셀도 수급 한번 보시면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개인들의 수급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때 개인들이 사지 않으면 좋은 수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 중에 한 번이라도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 두산 피오셀은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난 금요일날 개인들이 36만 주 정도 팔았고 이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다 받아내버렸죠. 그래서 이 윗꼬리는 개인들이 단타 수익을 챙긴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번 훅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솔루스보다 두산 피오셀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시면 큰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분 차트로 보시면 10시 초반에 거의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요. 저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전 중에 상으로 말아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대응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날 서는 자리에서는 매매는 하지 않고요.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쯤에서 한번 제가 매수치고 들어갔는데 바로 다 밀려버렸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양봉이 2개 이상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추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본전가를 넘어갈 때 1%만 챙기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을 넘어가야 상한가를 가는데 이 고점이 넘어가는 걸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들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욕심을 안 부리고 1%만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이 전고점을 못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차트는 상승이 아닌 하락 추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또다시 잡는다면 1차로 넘어야 되는 산은 2산이 아니고 2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떨어질 때 제가 또 잡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가 반등 들어올 때 여기서 또 잡았는데 1% 수익이 나기도 전에 다시 밀려버렸죠. 그러다가 여기서 반등 들어올 때 2차 매수 들어갔고요. 근데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들어올 때 또 3차 매수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매수했던 평단가에서 매도를 치니까 세금 빼고 뭐하고 해서 거의 본전이 되어 버렸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2차 상승한 구간이 거래량이 좀 터졌죠. 요 전거래량에 비해서. 그래서 저의 원칙은 급등하는 양봉 초반에 따라 붙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음봉 나올 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음봉에서 제가 매수 치고 들어갔는데요. 바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이 구간에서 5일2평, 10일2평, 21일평 모두가 하락하는 3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5일선이 회복되고 있죠. 이럴 때는 제가 일단은 치고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저에겐 손실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좀 더 버텨봤고 장 막판에 여기 본전가를 손쓸 새도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때가 2시
10분이 넘어갔을 때라서 이제 상한가를 보내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다 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소 1%는 챙길 생각으로 버텼는데요. 결국은 무너지면서 1% 수익으로 저의 매매는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가 상한가 강의를 기대하고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타점을 잡았는데요. 결국은 못 잡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두산인프라코어 저는 다시 한번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캣도 보시면 어차피 밥캣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밥캣은 일단 빼시고 제 생각으로 정리해 드리면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저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이고요. 그 다음이 두산 퓨어셀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 순입니다. 아무튼 이 세 종목은 같이 띄워놓고 이 세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면 저는 1차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치고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누군가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그 종목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같이 움직인다면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